어르신 오늘 처음 나온 두부는 시식용으로 그냥 드리는 겁니다. 따뜻할 때 드세요. 아이고, 고마워요. 낡고 더러운 코트에 덥수룩한 수염. 누가 봐도 노숙자 행색의 노인이 두부집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두부집을 서성이던 노인에게 오늘도 처음 나온 두부라며 따뜻한 두부를 챙겨주었어요. 그러나 정작 본인은 임대료와 어머니 병원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지만 배고픈 노인을 외면할 수 없었죠. 지영이 건넨 따뜻한 두부 한 모는 그녀가 가진 가장 귀한 진심이었습니다. 이 녀석이 감히 내 얼굴에 먹칠을 하겠다는 거냐? 불과 며칠 전 그룹 회장실에서 천둥처럼 울려 퍼졌던 강태윤 회장의 불호령이었습니다. 시장 바닥의 두부 장수와 결혼하겠다는 아들의 선언에 그는 눈동자마저 서늘하게 번뜩였죠.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거짓골을 하고 매일 찾아오는 이 노인이 사실은 대한민국 5대 재벌 중 하나인 성한그룹의 강태윤 회장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는 대체 왜 거짓골을 하고 지영을 찾아온 걸까요? 안녕하세요. 사연 듣기 좋은 날, 그날 서재입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가정의 행복과 행운이 깃들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이 허락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의 밤이 가장 깊어지는 시간, 새벽 2시가 넘은 어느 겨울날의 이야기입니다. 성한그룹 본사 42층, 그 자리에 강태윤 회장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 65,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 수십 년을 오로지 숫자와 계약서와 협상 테이블 위에서 살아온 사람. 그의 손에는 그날도 문서 한 장이 들려 있었는데 그것은 분기 실적 보고서도 인수합병 제안서도 아니었습니다. 아들 민준이 건넨 짧은 쪽지 한 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 생겼어요. 시장에서 두부가게 하는 사람인데 저 진심이에요. 그 순간 강 회장의 눈빛이 서늘하게 번뜩였습니다. 정적만이 흐르던 회장실의 쪽지가 구겨지는 거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장? 두부 장수? 강 회장은 낮은 목소리로 읊조렸으나 그 안에는 끓어오르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유학 보내고 그룹의 후계자로 키우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고작 시장 골목의 여자라니. 강 회장은 책상을 내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녀석이 감히 내 얼굴에 먹칠을 하겠다는 거냐? 분노로 일그러진 그의 시선이 창밖의 어둠을 꿰뚫었습니다. 강태윤 회장은 그 쪽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무언가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두부, 시장,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좀처럼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유학을 마치고 그룹의 미래를 짊어질 사람이었고 강 회장이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이어받을 후계자였으니까요. 그런 아들이 시장 골목의 두부 장수와 결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강태윤 회장은 쪽지를 내려놓고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강태윤 회장은 스스로 꽤 날카롭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 중에는 번드르르한 말로 접근한 사기꾼도 있었고 처음엔 초라해 보였지만 결국 가장 믿을 만한 동반자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사람의 본색은 가장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비로소 드러난다고. 화려한 자리에서 보여주는 친절은 친절이 아니라 계산이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상대에게 베푸는 마음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라고. 그는 그렇게 믿어왔고 그 믿음은 한 번도 그를 크게 배신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로 했어요. 비서를 시켜 뒷조사를 할 수도 있었고 아들을 통해 만남의 자리를 마련할 수도 있었지만 강태윤 회장은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정식으로 얼굴을 마주하면 상대는 반드시 긴장하게 되고 긴장한 사람은 자신의 가장 좋은 면만을 보여주려 합니다. 그것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짜를 보고 싶었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결정할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태윤 회장은 비서 한 명만을 불러 조용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튿날 새벽까지 낡고 오래된 코트 하나, 털이 빠진 목도리, 그리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덥수룩한 가짜 수염을 준비하라고요. 비서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그것이 강태윤 회장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기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튿날 새벽, 아직 하늘이 칠흑처럼 어둡던 시간이었습니다. 강태윤 회장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늘 맞춤 정장을 입던 사람이 색이 바란 낡은 코트를 걸치고 구겨진 목도리를 두르고 거친 수염을 붙이고 나니 거울 속에 낯선 노인이 한 명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강태윤 회장은 잠시 멈칫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알아볼까봐 두려웠던 것이 아니었어요. 거울에 비친 그 얼굴이 어쩐지 낯설지만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아직 아무것도 없던 시절, 허름한 옷을 입고 시장 바닥을 누비던 그때의 자신이 희미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켜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새벽 시장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회장 전용 차량 대신 낡은 소형차의 조수석에 몸을 구기고 앉아 강태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서울의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텅 빈 도로를 외롭게 비추고 가끔씩 지나치는 청소 차량의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그 조용한 거리를 달리는 내내 강태윤 회장은 아들의 쪽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저 진심이에요. 민준이가 그렇게 말할 때 어떤 표정이었는지 그는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시장이 가까워지자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서에게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대기하라 이르고 강태윤 회장은 혼자 골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그는 생전 처음으로 시장 새벽의 공기를 제대로 맡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공기 속에 고소한 냄새, 비린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물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리어카 바퀴 구르는 소리가 들렸고 불을 막 밝힌 가게들 사이로 상인들이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윤 회장은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이곳은 그가 알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가 아침을 맞이하는 방식은 언제나 비서가 준비해둔 신문과 에스프레소와 함께였고 창밖의 도시는 그저 바라보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새벽을 열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닦으며 무거운 짐을 들고 뛰며 얼어붙은 손으로 좌판을 펼치며 강태윤 회장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상한 감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부끄러움과 비슷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그 자신도 잘 몰랐다고 합니다. 두부집은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아직 간판에 불도 다 켜지지 않은 시각이었는데 그 가게에서만 유독 환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강태윤 회장은 그 빛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무언가 하얀 것이 보였습니다. 콩을 가는 소리, 물이 끓는 소리,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작게 흥얼거리는 소리. 강태윤 회장은 가게 앞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코트깃을 세우고 목도리를 여미고 추위에 몸을 움츠리며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지영이라는 사람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고 목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새벽의 차가운 골목에 서서 저 안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빛을 바라보는 그 순간 강태훈 회장은 어떤 예감 같은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시험이 어쩌면 자신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희미하고도 낯선 예감을. 새벽 시장의 첫 번째 두부가 익어가던 그 아침, 강태훈 회장의 기묘한 외출은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친절. 새벽 4시,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입니다. 서울 어느 재래시장 골목 안쪽 형광등 불빛 하나가 유독 환하게 켜져 있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지영인의 두부라고 적혀 있었고 그 글씨 옆에는 누군가 손으로 직접 그린 듯한 작은 두부 그림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이 담긴 그림이었어요. 아마도 오래전 어머니가 가게를 처음 열던 날 어린 지영이 붙여두었을 그림이었을 겁니다. 김지영은 그 시간에 이미 2시간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콩은 전날 밤부터 물에 불려두어야 합니다. 그것을 건져 갈고 끓이고 간수를 넣어 굳히는 과정이 적어도 서너 시간은 걸리기 때문에 지영의 하루는 언제나 세상이 깨어나기 훨씬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 두부를 가는 기계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얀 콩물이 솥 안에서 천천히 끓어오르는 그 시간이 지영에게는 하루 중 가장 고요하고 또 가장 외로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고 난 뒤로 가게는 오롯이 지영 혼자의 몫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크지 않은 수술이라고는 했지만 비용을 듣는 순간 지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그 돈을 마련하려면 가게를 더 열심히 해야 했고 더 열심히 하려면 더 일찍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영은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힘들다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것이 그때 지영의 삶이었습니다. 그날도 지영은 첫 번째 두부가 굳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간수를 넣으면 콩물이 천천히 몽글몽글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을 바라보고 있으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지영은 말합니다. 흩어져 있던 것들이 온기 안에서 하나로 모이는 모습이 어쩐지 사람 사는 이치와 닮아 보인다고요. 지영의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두부는 거짓말을 안 해. 정성을 들인 만큼 딱 그만큼만 나오거든. 지영은 그 말을 생각하며 솥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새벽 시장에는 일찍 나온 상인들이 오가기 마련이고 가끔은 술에 취한 사람이 골목을 헤매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인기척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 앞 어딘가에 누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되었어요. 지영은 앞치마에 손을 닦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골목 어귀 가게 처마 끝에 기댄 듯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낡고 색이 바랜 코트를 입고 두 손을 코트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고 있었습니다. 추위에 어깨를 잔뜩 움츠린 모습이 바람막이 하나 없이 새벽 골목에서 오래 서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그 노인을 바라보다가 잠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두부가 막 완성되던 참이었습니다. 틀에서 꺼낸 두부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모락모락 김이 올라오는 그 두부를 손에 들고 지영은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영이 가까이 다가가자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깊게 주름진 얼굴, 차가운 새벽 공기에 빨개진 코끝. 지영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망설임 없이
두부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팔 수 없는 첫 두부라 드리는 거예요. 첫 두부는 복을 나누는 거라고 저희 어머니가 늘 그렇게 하셨거든요. 사실 그것은 배려 섞인 거짓말이었습니다. 첫 두부라고 못 파는 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짜로 준다는 말은 받는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다는 것을 지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팠을 때 병원에서 겪었던 일들이 지영에게 그런 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 순간 얼마나 많은 것이 마음속에서 복잡하게 얽히는지를요. 노인은 한동안 두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어 받았습니다. 그 손이 너무 거칠고 차가워서 지영은 자신도 모르게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뜨거운 두부의 온기가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따뜻할 때 드세요, 어르신.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지영의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 청구서를 받아들고 한숨을 삼켰던 지난밤의 기억, 새벽마다 홀로 솥 앞에 앉아 버텨온 시간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차가운 손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이 짧은 한마디 안에 조용히 녹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부를 두 손으로 감싸쥐고 김이 피어오르는 그것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강태윤 회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받아보았지만 이렇게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무런 계산도 없이,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저 차가워 보이는 손 하나를 보고 건네는 온기. 그것이 두부 한 모였지만 강태윤 회장에게는 그 무게가 무척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광경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강태윤 회장은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그 골목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시험을 이어가기 위해서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이유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지영은 어김없이 첫 두부를 들고 나왔고 어김없이 같은 온기로 노인의 손에 그것을 쥐어주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표정 하나 달라지지 않고 강태윤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기억해서 이러는 걸까?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인 걸까? 그 답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일부러 더 남루한 차림으로 갔습니다. 어느 날은 조금 더 늦게 가게가 바빠지기 시작한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노인을 알아보고 잠깐 손을 멈추고 따뜻한 두부를 챙겨 나왔습니다. 그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강태윤 회장은 서서히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두부를 받아든 강태윤 회장이 골목 한켠에 서서 그것을 먹는 동안 가게 안에서 지영이가 청구서 한 장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환한 형광등 아래 비추어진 그 얼굴이 잠깐 굳었다가 이내 다시 풀렸습니다. 지영은 청구서를 접어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다시 솥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두부를 저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강태윤 회장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짊어지고 있는 걸까? 차가운 새벽마다 저 자리를 지키면서 어머니 걱정을 가슴에 품고 그러면서도 골목 어귀의 늙은 노인에게 가장 따뜻한 것을 먼저 내어주는 사람. 강태윤 회장은 두부의 마지막 온기가 손에서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손을 천천히 쥐었다 폈습니다. 새벽 시장의 김은 그날도 하늘로 피어올랐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골목을 따뜻하게 물들이며 아직 잠든 세상을 향해 조용히 번져나가는
그 하얀 김처럼 지영의 마음도 그렇게 강태윤 회장의 굳은 어딘가를 조금씩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시험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세상에는 누군가의 성실함을 가장 먼저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가장 먼저 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영이네 두부집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것은 그의 가을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장 안단골 손님들 사이에서였습니다. 새벽같이 나온 상인들이 하나둘 지영의 가게 앞에 들러 따뜻한 두부 한 모를 사가기 시작했고 그 소문이 시장 밖으로 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이 생겨났습니다. 오전 10시만 되면 그날 만든 두부가 동이 났고 주말에는 가게 앞에 줄이 늘어섰습니다. 지영은 그것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은 언제나 함께 오는 법이라는 것을 지영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가게가 잘 될수록 어머니 병원비 걱정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동시에 주변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분위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옆 가게 사장이 인사를 건네도 예전만큼 따뜻하지 않았고 골목 어귀에서 상인들끼리 나누는 이야기가 지영의 가게 앞에만 오면 멈추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지영은 그 변화를 느끼면서도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자고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면서요. 하지만 세상은 지영이 모른 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영이 오전 장사를 마무리하고 주방을 정리하던 참이었는데 시장 입구 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조끼를 입은 사람들 서너 명이 서류를 들고 골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위생 점검반이었습니다. 지영은 앞치마를 벗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숨길 것은 없었습니다. 지영은 언제나 가게를 깨끗하게 유지해 왔으니까요. 어머니가 가게를 처음 열던 날부터 지켜온 원칙이었습니다. 점검반은 꼼꼼하게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냉장고 온도, 재료 보관 상태, 조리도구 위생, 용수 관리 상태까지 지영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꼭 쥐고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애쓰면서요. 골목에는 어느새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가게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그 시선들이 지영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결과는 이상 없음이었습니다. 점검반은 서류에 도장을 찍고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영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민원을 넣은 것이 바로 옆 가게 사장이었다는 것을. 비슷한 반찬 가게를 운영하던 그 사람은 지영의 가게가 잘 되면서 자신의 가게로 오던 손님들이 줄어들었다며 근거도 없는 위생 문제를 제보했다는 것을요. 지영은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손이 트도록 가게를 닫고 재료 하나를 고르는데도 정성을 다해온 시간들이 그런 방식으로 공격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슴 어딘가를 세게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더 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건물주였습니다. 지영이 가게를 열고 있는 건물의 주인은 시장 일대의 상가 여러 채를 소유한 사람으로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가 직접 찾아온 것은 점검 소동이 있고 나서 일주일쯤 지난 날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서류 봉투를 든 채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그는 지영에게 계약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임대료 인상 통보였습니다. 현재 임대료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지영은 그 숫자를 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게가 잘 된다는 소문이 건물주의 귀에도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가게가 잘 될수록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생기고 버티지 못하면 내보낼 수 있다는 계산이 그 서류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지영이 간신히 꺼낸 말이었습니다. 건물주는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계약서의 특정 조항을 짚으며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영은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그 항목이 그렇게 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을 잘 모르는 지영으로서는 반박할 말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건물주는 일주일 안에 결정하라는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가게 문이 닫히고 나서 지영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 손님들로 북적이던 가게가 이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영은 천천히 주방으로 들어가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오후에 만들어둔 두부가 아직 식지 않은 채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영은 그것을 바라보다가 뒤돌아서서 주방 구석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크게 울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올 수도 있었고 시장 사람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흘렸습니다. 억울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걱정, 치솟는 임대료, 근거 없는 신고, 달라진 시선들.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면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일이 그날따라 유독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지영은 눈물을 닦고 다시 솥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드릴 첫 두부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아직 그 노인이 올 테니까요. 추운 새벽에 골목 어귀에 서서 기다리고 있을 그 노인에게 줄 두부만큼은 오늘 일어난 어떤 일과도 상관없이 정성껏 만들어야 한다고 지영은 생각했습니다. 재료를 다듬는 손이 여전히 떨렸지만 지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영이 세상을 버텨온 방식이었습니다. 무너지고 싶은 날에도 솥 앞에 서는 것, 억울하고 지친 날에도 두부를 제대로 만드는 것,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한꺼번에 밀려와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하나를 끝까지 해내는 것. 어머니가 몸으로 가르쳐준 그 방식이 지영의 몸 깊숙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새벽 골목에는 그날 밤도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이네 두부집 안에서는 콩물이 다시 끓고 있었고 내일의 첫 두부가 천천히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게 굴어도 그 솥 안의 온기만큼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지영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버텼고 내일도 버틸 것이었습니다. 탐욕의 그림자는 짙었지만 새벽 두부의 김은 그보다 더 높이 피어올랐습니다. 어떤 진실은 천천히 다가오고 어떤 진실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그날도 지영의 하루는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콩을 갈고 솥에 불을 올리고 첫 두부가 굳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골목 어귀에 노인이 나타나면 두부를 건네고 손님들이 몰려오면 정신없이 장사를 했습니다. 임대료 인상 통보를 받은 뒤로 마음 한켠이 늘 무거웠지만 지영은 그것을 표정에 드러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손님들은 두부를 사러 오는 것이지 가게 주인의 걱정을 사러 오는 것이 아니니까요. 오후 장사가 마무리될 무렵이었습니다. 가게 안 한쪽 구석에 낡은 텔레비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심심하다며 달아두었던 것인데 지영은 평소에 잘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소리를 줄여둔 채 켜놓기만 했는데
오후 뉴스가 흘러나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영은 행주로 조리대를 닦다가 무심코 화면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뉴스 화면 가득 낯익은 얼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이 지영이 알고 있는 민준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자막이 지영의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성황그룹 강태윤 회장의 장남 강민준 전무 귀국. 지영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행주가 조리대 위에서 떨어졌지만 지영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민준은 기자들의 질문에 여유롭게 답하고 있었고 그의 뒤로는 검은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민준의 얼굴이 더 환하게 빛났습니다. 지영은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손에서 흘러내렸습니다. 그릇이 조리대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지만 지영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성황그룹, 강태윤 회장, 장남.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 사랑한 민준. 해외 출장이 잦다고 했던 민준. 넉넉해 보이면서도 결코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았던 민준. 가끔씩 전화 너머로 들리던 낯선 소음들, 지영의 시장 골목과는 어울리지 않는 세련된 말투. 이제야 그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가게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이 낮게 울렸습니다. 지영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 생각을 정리하려 했지만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기도 했고 반대로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지영은 화면에 뜬 이름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끊어졌다가 다시 울렸습니다. 지영은 두 번째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가 울릴 때 지영은 천천히 휴대폰을 들어 민준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지영은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아직 울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은 그날 저녁 직접 시장으로 달려왔습니다. 가게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고 뒷문으로 돌아왔고 주방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영은 한참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의 얼굴에는 오랜 비행의 피로와 함께 무언가 다급한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영의 얼굴은 차분했습니다. 차분하다기보다는 이미 감정을 정리하고 난 뒤의 조용함이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질문이었지만 답을 기다리는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민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을 준비하고 왔지만 막상 지영의 눈을 마주하자 어떤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하려고 했어.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기회요. 지영이 그 말을 조용히 받았습니다. 비난하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단어를 한 번 더 꺼내어 두 사람 사이에 놓아두는 것 같았습니다. 기회. 그 기회가 오는 동안 지영은 민준을 자신과 같은 세계의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시장 골목이 어울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렇게 믿으면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바탕이 처음부터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린 다른 세상 사람이에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하지 말라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신분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영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같은 자리에 서지 않은 두 사람이 진짜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숨겨진 것이 있는 관계에서 쌓아 올린 감정이 과연 진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한참 동안 지영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의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민주는 지영의 가게 앞에 오래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것을 지영은 가게 안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진 날도, 임대료 인상 통보를 받은 날도 이렇게 울지는 않았는데 그날은 오래 울었습니다. 골목 어둠 속에서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태윤 회장이었습니다. 노숙자 차림으로 골목 그림자 속에 서서 그는 아들이 돌아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에서 불빛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이 흔들린 것은 아마도 지영이 움직이기 때문이었겠지만 강태윤 회장에게는 그것이 마치 지영의 마음처럼 보였습니다. 흔들리면서도 꺼지지 않는 불빛. 그 순간 강태윤 회장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이 시험을 처음 시작한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며느리감을 시험하겠다며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간 것도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험을 받아야 할 사람은 지영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날 처음으로 강태윤 회장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아들의 사랑을 흔들었고 한 사람의 진심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새벽 시장의 골목은 그날 밤 유독 길고 어두웠습니다. 강태윤 회장은 그 골목을 천천히 걸어 나오면서 처음으로 이 시험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믿으며 살아온 사람에게 그 믿음의 균열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계약 파기보다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강태윤 회장은 그 균열 앞에 처음으로 솔직하게 섰습니다. 지영이네 가게의 불빛은 그날 밤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말이 달라지는 것일 수도 있고 행동이 달라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변화는 아마도 이런 것일 겁니다. 평생 옳다고 믿어온 것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의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 강태윤 회장의 변화는 그런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시장 골목을 돌아 사라지던 그 밤 이후로 강태윤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42층 회장실에서 내려다 보이던 도시의 불빛이 그 무렵부터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불빛들이 자신이 이루어낸 것들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을 달려온 결과 저 아래 펼쳐진 세상. 그런데 이제는 그 불빛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콩을 갈고 어머니 병원비 청구서를 앞치마 주머니에 구겨 넣고 그러면서도 골목 어귀의 낯선 노인에게 가장 따뜻한 것을 먼저 내어주는 사람의 삶. 강태윤 회장은 그 불빛들을 바라보다가 이내 눈을 감곤 했습니다. 결심이 선 것은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비서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윤 회장은 혼자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낡은 코트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짙은 감색 정장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중요한 자리에 나갈 때 즐겨 입던 것으로 지금은 조금 낡았지만 그 단정함은 여전한 옷이었습니다. 강태윤 회장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다가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그리고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 그는 비서 2명만을 데리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장사가 한창인 시간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노인이 비서들을 거느리고 골목 안으로 들어서자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강태윤 회장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영인의 두부집 앞에 멈춰선 그는 잠시 가게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영이 손님에게 두부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강태윤 회장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지영은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손님인 줄 알고 고개를 들며 어서 오세요라고 말하다가 그 노인의 얼굴을 보고 멈추었습니다. 가짜 수염은 없었지만 그 눈매는 낯이 익었습니다. 매일 새벽 골목 어귀에 서 있던 그 노인의 눈이었습니다. 지영이 굳어서 서 있는 동안 강태윤 회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요. 매일 아침 두부 받아먹던 사람이에요. 그 말과 함께 비서 한 명이 조용히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지영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성황그룹 회장 강태윤. 지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한꺼번에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골목에 서 있던 노인, 민준의 아버지, 성황그룹의 회장, 그리고 자신에게 매일 두부를 받아간 그 손. 저를 시험하신 거군요. 지영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담담했습니다. 다만 그 담담함 아래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버텨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었습니다. 강태윤 회장은 그 말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몸을 낮추었습니다. 정장 바지 무릎이 가게 바닥에 닿았습니다. 비서들이 당황하여 말리려 했지만 강태윤 회장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게 서열 10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 시장 골목의 두부집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게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밖에서 지켜보던 시장 상인들도 말을 잃었습니다. 강태윤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자네를 모욕했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내 아들에게 어울리는지 어울리지 않는지를 저울질했어. 그것이 얼마나 오만한 짓이었는지 이제야 알겠네. 지영은 그 말을 듣는 동안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사람이 참으려 한다고 멈추어 주지 않습니다.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꾹 눌러두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풀려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새벽마다 혼자 솥 앞에 앉아 버텨온 시간들, 위생점검반 앞에서 떨리는 손을 꼭 쥐었던 순간들, 임대료 인상 통보를 받고 주방 구석에서 조용히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던 밤들.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눈물이 되어 흘렀습니다. 강태윤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영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준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안으로만 삼켜두었던 말이 그제야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도 젊은 시절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네. 집안이 다르다는 이유로, 변변치 않다는 이유로 주변에서 다 반대했지. 나도 결국 그 사람을 붙잡지 못했어. 돈을 벌고 나서 찾아가면 되겠지 싶었는데 그때는 이미 늦어 있었네. 그게 내 평생의 후회야. 가게 안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강태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자네의 두부 한 모가 굳어버린 내 심장을 녹였네. 매일 아침 그 두부를 받아들면서
나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잘못된 것을 옳다고 믿어왔는지를 깨달았어.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으로 재는 게 아닌데 평생 그것만 해온 사람이 바로 나였네. 지영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태윤 회장이 그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매일 새벽 두부를 전해주던 그 손이었습니다. 거칠고 트고 붉어진 손이었습니다. 강태윤 회장은 그 손을 잡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가게 밖에서 지켜보던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랫동안 지영을 곁에서 지켜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벽마다 불을 밝히고 혼자 짐을 짊어지고 그러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던 지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장면은 단순한 화해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버텨온 사람이 마침내 기댈 곳을 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강태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시험이라는 말은 다시는 쓰지 않겠네. 자네는 처음부터 시험 같은 것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 그것을 너무 늦게 알았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은 얼굴로 그러나 담담하게. 그날 시장 골목에는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차갑기만 하던 골목이 그 햇살 안에서 잠깐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태윤 회장은 가게를 나서며 골목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무언가가 그날 오후 이 작은 두부집 안에서 비로소 녹아내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강태윤 회장은 정확한 말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걸음이 예전보다 조금 가벼워진 것만큼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부집 안에서는 솥이 다시 끓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기적은 오랫동안 버텨온 사람의 곁에 조용히 와닿는 것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새벽마다 솥 앞에 섰던 사람, 억울하고 지쳐도 다음날 아침이면 다시 불을 올렸던 사람, 그런 사람에게 세상이 뒤늦게나마 건네는 따뜻한 손 같은 것. 지영에게 찾아온 변화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강태윤 회장이 시장을 다녀간 다음 날부터 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비서로부터 연락이 왔고 지영 어머니의 상태와 담당 의사에 대한 정보를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지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호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언제나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그 호의가 자신을 시험했던 사람에게서 오는 것일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이내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이것은 강태윤 회장을 용서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지영은 담당 의사의 이름과 병원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담당 의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수술에 국내 최고의 전문의가 집도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영은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이해했습니다. 강태윤 회장이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말로 하는 사과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수술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영은 새벽같이 가게를 열었습니다. 수술이 오전에 잡혀 있었지만 지영은 그날도 두부를 만들었습니다. 손님들에게 가게 문을 잠깐 닫는다는 메모를 붙이고 첫 두부 한 모를 보자기에 싸서 들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수술 전에는 드실 수 없겠지만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드릴 수 있도록. 병원 복도에서 지영은 멈추어 섰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 공간에 강태윤 회장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정장도 아니고 편안한 차림이었습니다.
비서도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는 지영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나란히 대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영은 보자기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고 강태윤 회장은 두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기도 같은 거 하세요? 지영이 먼저 물었습니다. 강태윤 회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젊을 때는 안 했는데 요즘은 하게 되더군.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나란히 각자의 방식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수술실 붉은 표시등이 켜진 복도에서 재벌 회장과 시장 두부집 딸이 함께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았다면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라고 했을 테지만 그 자리에 있던 두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길었습니다. 강태윤 회장은 그 시간 동안 지영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자신이 처음 사업을 시작하던 때의 이야기, 시장 바닥에서 물건을 팔아가며 돈을 모았던 시절의 이야기. 지영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한때는 이 시장 골목과 다르지 않은 곳에서 시작했구나. 지금의 자리가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었구나. 강태윤 회장도 지영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 두부집을 열던 날 어린 지영이 간판 옆에 두부 그림을 붙이던 이야기. 새벽마다 함께 콩을 갈며 나누던 대화들. 어머니가 쓰러지던 날 아침 지영이 혼자 구급차를 불렀던 이야기. 강태윤 회장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꾸만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그 긴 시간 동안 두 사람 사이에 쌓였던 것들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술실 표시등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상보다 경과가 좋다고 회복실로 옮기고 나면 면회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강태윤 회장은 말없이 지영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볍고 조심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뜬 것은 그로부터 2시간쯤 뒤였습니다. 지영이 어머니 손을 잡고 앉아 있는데 가늘게 감겨있던 눈꺼풀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초점이 맞춰지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고 그러다가 어머니의 눈이 지영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지영아. 그 한마디였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고 떨렸지만 지영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말로 들렸습니다. 지영은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또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지영의 손등을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수고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손길이었습니다. 그 무렵 시장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강태윤 회장이 움직인 것은 지영 어머니의 수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성한그룹의 이름으로 시장 부지 일대를 매입하는 절차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고 상인들의 임대료를 일정 기간 동결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하나둘 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상인들을 괴롭혀온 건물주는 그 과정에서 과거의 불법적인 계약 관행이 드러나 법적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그 소식이 퍼지는 데는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병원에서 돌아왔을 때 시장 골목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가게 앞에 상인들이 몇몇 모여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 아주머니, 생선 가게 아저씨, 떡볶이 포장마차 할머니까지 지영을 보자 그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깨를 두드리거나 손을 잡거나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라고 느껴온 지영에게 그 골목에 모인 사람들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다고. 며칠 뒤 지영이네 두부집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영이 오랫동안 혼자 지켜온 두부 레시피를 주변 상인들과 나누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레시피였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두부 반찬을 만들고 국밥집에서 두부 국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안에 지영이네 두부의 향기가 번져나갔습니다. 매출이 오른 상인들은 지영에게 고마움을 표했고 지영은 그 고마움을 어머니에게 돌렸습니다. 어머니가 만든 레시피니까요. 강태윤 회장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다고 했습니다. 저 사람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혼자 쥐고 있지를 못하는구나. 그게 두부든 옹기든 뭐든 간에. 그 말을 전해 들은 비서는 회장이 그날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표정이었는지는 묻지 못했다고요. 어머니가 퇴원하던 날 지영은 새벽같이 두부를 만들었습니다. 퇴원 첫날 아침 어머니가 가장 먼저 드실 두부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였습니다. 콩을 고를 때도 물의 온도를 맞출 때도 간수를 넣는 양을 조절할 때도 두부가 완성되었을 때 지영은 그것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하얗고 단단하게 굳어진 두부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그 모습이 어쩐지 지나온 시간들과 닮아 보였습니다. 차갑고 흩어져 있던 것들이 옹기 안에서 하나로 모이는 것. 새벽 시장 골목에는 그날 아침도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혼자 버티던 시간이 지나고 기적처럼 찾아온 온기가 골목 구석구석을 채우며 지영의 새벽은 조금씩 다른 빛깔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들은 오래 기억됩니다. 특별히 대단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날의 공기와 빛과 냄새가 마음속 어딘가에 고스란히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훗날 나이가 들어 그날을 떠올릴 때 눈을 감으면 그 풍경이 선명하게 되살아나는 그런 날. 지영과 민준의 결혼식 날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식장은 호텔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이 처음 결혼식 장소를 물었을 때 지영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시장 골목이라고 했습니다. 민준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지영의 눈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강태윤 회장도 처음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성한그룹 회장의 아들 결혼식이 재래시장 골목에서 열린다는 것이 세간에 어떻게 비칠지 잠깐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영이 선택한 것이라면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시장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골목 곳곳에 전구를 달고 좌판마다 꽃을 올리고 각자의 가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반찬 가게 아주머니는 지영이 좋아하는 깻잎 장아찌를 큰 통으로 담갔고 생선 가게 아저씨는 제철 생선을 손질해 두었습니다. 떡볶이 포장마차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색색의 떡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영이 이 골목에 베풀어온 것들이 그날 밤 자연스럽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지영은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에도 두부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였습니다. 퇴원 이후 많이 회복한 어머니는 지영 곁에 서서 콩 가는 것을 거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서서 늘 하던 방식으로 늘 하던 손길로 두부를 만들었습니다. 솥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콩물이 끓어오르고 간수를 넣자 몽글몽글 두부가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했다, 우리 지영아. 참 잘 버텼어.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 손을 슬며시 잡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결혼식은 오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시장 골목 한가운데에 하얀 천이 펼쳐졌고 상인들이 준비한 꽃들이 골목 양쪽을 가득 채웠습니다. 국화와 코스모스와 이름 모를 들꽃들이 뒤섞여 있었는데 그 소박한 조합이 어떤 고급 꽃집의 장식보다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늦가을의 햇살이 골목 위로 비스듬히 내려앉아 하얀 천과 꽃들 위에서 따뜻하게 반짝였습니다. 하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성황그룹 임원들과 재계 인사들도 있었고 시장 골목 상인들과 그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같은 자리에 앉을 일이 없는 사람들이 나란히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어색해했고 누군가는 신기해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 어색함은 자연스럽게 풀렸습니다. 상인들이 준비한 음식이 돌았고 음식은 언제나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법이니까요. 지영이 골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잠시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젊은 시절 입었던 것을 수선한 것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안에 무언가 오래된 것의 품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영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골목 양쪽에 선 사람들 사이로 꽃잎이 간간히 바람에 날렸습니다. 민주는 골목 끝에 서서 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주변의 소음도 사람들의 시선도 잠시 잊은 것처럼 지영이 가까이 올수록 그의 눈빛이 조용해졌습니다. 떨림이나 흥분이 아니라 무언가 깊은 곳이 가라앉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지영이 그 앞에 섰을 때 민주는 작게 말했습니다. 왔어.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오랜 기다림과 미안함과 안도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혼례가 진행되는 동안 강태윤 회장은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이 아니었습니다. 편안한 감색 바지에 따뜻해 보이는 재킷 차림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비서가 아니라 시장 국밥집 아주머니가 앉아 있었고 두 사람은 가끔씩 무언가를 속삭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면 누가 재벌 회장인지 알아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강태윤 회장은 그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이 앉아있던 자리가 너무 높은 곳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음식을 나누는 자리에서 강태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작은 현판이었습니다. 그는 지영 앞으로 걸어가 그것을 내밀었습니다. 지영이 받아들고 글씨를 읽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두부. 강태윤 회장이 말했습니다. 가게 간판 옆에 달아두게. 그게 사실이니까. 지영은 현판을 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이번에는 참았습니다. 오늘은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고개를 들어 강태윤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강태윤 회장은 잠시 굳었다가 이내 눈가를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돌아서서 딴 곳을 보는 척했지만 옆에 있던 국밥집 아주머니는 다 보았다고 나중에 이야기했습니다. 잔치는 오래 이어졌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골목 위로 노을이 내려앉았습니다. 주황빛과 분홍빛이 뒤섞인 노을이 시장 골목을 가득 채우는 그 순간 잔치 소리도 잠깐 잦아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비단에서 골목의 모든 것이 따뜻하게 물들었습니다. 낡은 가게 간판도
플라스틱 의자도, 상인들의 주름진 얼굴도, 지영의 하얀 한복도, 지영과 민주는 골목 끝에 나란히 서서 그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은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버텨온 두 사람이 이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어딘가에서 나레이션이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의 향기는 꽃보다 멀리 갑니다. 새벽마다 피어오르는 두부김처럼 골목 구석구석을 적시며 번져나가는 그 향기처럼 지영이 오랫동안 이 골목에 뿌려온 온기는 결국 골목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얼마나 멀리 가는지를 이 시장 골목은 그날 노을 아래에서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저물고 골목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전구에 불을 밝혔습니다. 골목이 다시 환해졌습니다. 낮의 햇살과는 다른 작고 따뜻한 불빛들이 골목 양쪽으로 늘어서며 빛났습니다. 지영이네 두부집 간판에도 불이 켜졌습니다. 그 옆에는 오늘 새로 달린 현판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두부. 새벽 4시부터 시작된 지영의 하루가 이제는 혼자가 아닌 방식으로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솥 앞에 서는 일은 변하지 않겠지만 그 온기를 나눌 사람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시장 골목의 밤은 그날 유독 환하고 따뜻했습니다.